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청취자 양희준님께서 공부해달라고 요청하신 네.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 한번 알아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태동기에 해당되는 1950년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제대로 된 투기판 1960년대 한국 주식시장을 알아볼 차례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1960년대, 70년대까지 상황을 다 다루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61년과 62년에 있었던 이 증권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간략하게 소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 한국 주식 시장 역사에 워낙에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증권 파동 사건이 한국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961년과 62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주식 역사상 최악의 투기와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 증권 파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1961년에 있었던 증권 파동은 이 중앙정보부와 윤흥상이라는 당대 최고의 투기꾼이 만들어낸 사건으로 62년 5월이 지나고 나서 이 증권 파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당시의 피해 금액만 무려 138억 6천만 환. 그 당시는 화폐 계획점이니까요. 환이라고 하니까 제가 전혀 감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됩니까? 가치로 하면 60조 원이 좀 넘는다. 60조 원이요?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해자 숫자가 5,300여 명에 이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수만 명의 피해자들을 낳았다. 이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연일 자살 소동을 벌이고 일부는 그중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 정말 최악의 증권 파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이 사건을 감찰했던 최명신 장군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최명신 장군은 참고로 주월 파병 사령관을 지냈던 장군인데요. 이 최명신 장군이 그 당시 감찰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감찰위원장인데 감찰위원장이었던 최명신 장군의 해고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적대 같은 중앙정보부와 군부의 핵심 군인들이 결탁해서 벌인 일. 그래서 이제 사건은 시시하고 흐지부지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좀 찾기가 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문에 여러 책들과 논문 그리고 당시 증권업계에서 일했던 인물들의 인터뷰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 진실에 접근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은폐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확인하고 발굴하신 당시 일을 좀 소상히 소개 좀 해주세요. 1961년에 증권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윤흥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흥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 증권가의 큰손이자 주가 조작을 일삼는 이 무리한 투자로 파산과 재기를 거듭했던 증권계의 풍운아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워낙에 또 언변이 좋고 또 돈 씀씀이가 컸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지폐 다발을 손으로 이렇게 들고 선풍기로 날려서 가져가라고 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젊은 증권인들을 만나게 되면 돈 뭉치 한 다발씩은 주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따르는 젊은 증권가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고 또 증권가에서 인기도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일까요?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중앙정보부의 군인들과도 자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1961년 8월 12일에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1962년 8월 15일을 기해서 군정을 민정으로 이양하겠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성명서를 들은 윤흥상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강성원 육군소령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정 이양을 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다. 최소 내가 볼 때 100억 원 이상의 정치 자금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그 100억 원을 만들어 줄 테니까 3개월간 나한테 7억 원만 융통해 주시오.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자료를 보면 1961년 당시 연간 주식 거래 금액이 40억 원이었다고 해요. 연간 거래 금액이요? 그리고 한 달 평균 거래 금액이 3억 3,300만 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흥상이 중앙정보부에 3개월만 빌려달라고 했던 이 7억 환은 당시 한국 정치에서 거래되는
2달 동안의 총 주식 거래액을 넘는 금액이에요. 유능상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이 정도 돈이면 당시의 주식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7억 원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전 세력인 유능상에게 중앙정보부라는 국가기관이 작전 세력에 필요한 돈줄이 돼준 거네요.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금을 주진 않았거든요. 당시에 중앙정보부와 강성원 소령은 유능삼의 이 제안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했다 그래요. 본인들이 주식과 경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데다가 7억 원이라는 현금을 마련할 길도 좀 막막하고 예. 이 돈을 주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능상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힘이 있지 않소? 예.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써서 당시에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전력, 한전 주식을 자신에게 빌려주도록 압력을 가해주면 3개월 뒤에 농협에 내가 빌린 주식을 다 되돌려주고 또 내가 7억 원을 마련해서 10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정보부와 그 강성원 소령이 듣기에는 7억 원을 만드는 것보다 현금을 만드는 것보다 이게 쉽거든요. 그리고 또 주식도 되돌려 준다니까 향후에 문제될 소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농협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한전 주식 12만 8천 주를 유능상에게 넘기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유능상은 이 현물 주식 이걸 바탕으로 주가 조작을 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유능상이 1961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에 나섰는데요. 유능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중에 한전 주식을 사모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증권사들을 활용해서 무상증자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조만간 무상증자를 할 거다. 그리고 주식을 계속 사모으니까 주가는 올라가죠. 그렇겠죠. 덕분에 한전 주식은 연일 상승했고 유능상이 농협으로부터 한전 주식을 넘겨받았을 때보다 3배나 주가가 더 뛰게 됩니다. 어찌 보면 3배 오른 가격으로 농협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판매해서 떠넘겨서 그렇게 해서 이득 챙긴 건가요? 아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한전 주식의 총 유통 물량이 1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유능상이 12만 8천 주를 던지면 폭락이네요.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처분이 불가능한 뭐 숫자에 가깝거든요. 때문에 유능상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시장의 유통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팔아야 할까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주식을 티 안 나게 대량 매도를 한다고요? 심지어 전체 유통 물량보다 더 많은 걸.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당시에 증권계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증언 자료를 보니까 공매도를 활용했더라고요. 야,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전 수가가 3배 이상 치솟자 유능상이 공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자 다른 증권사와 세력들이 이것 봐라. 한전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유능상이 공매도를 취해? 게다가 제 주식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좀 판 것도 우리가 체크가 됐고 주가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도 없이 공매도를 취하는 무차입 공매도 포지션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능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전 주식을 계속 매입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때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혹은 공매도한 물량을 되갚기 위해서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스퀴즈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퀴즈 현상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증권사와 세력들이 유능상을 공격하는 동시에 한전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전 주식 가격은 더 올라가겠네요. 더 올라가죠. 근데 그동안 유능상 같은 경우 자신이 매입하던 한전 주식을 내다 팔면서 계속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매도 세력과 그러니까 유능상을 대표되는 공매도 세력과 다른 증권사와 세력들, 즉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세력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상이 공매도 포지션을 늘리면 늘릴수록 다른 증권사들과 세력들은 유능상이 숏스퀴즈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이거는 게임스탑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게임스탑에서 봤듯이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능상이 갑자기 한 가지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 농협으로부터 한전 주식 12만 8천 주
받았다. 매입했다. 이게 발표가 되니까 유능상이 전체 시장의 유통 물량보다 더 많은 현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알려진 거잖아요. 예. 그러자 증권사와 세력들은 자신들이 쏘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리면서 그들은 앞다투어 물량을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능상이 여기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떨어뜨리기 위해서 10만 주가 유통되는데 12만 주를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는 폭락하고 예. 시장이 마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 한전 주가가 끝도 없이 폭락을 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유능상은 돈을 쓸어 담게 됩니다. 이야. 당연히 농협으로부터 빌린 주식은 다 상환을 했고요. 예. 유능상은 주가 폭등기에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예. 주가 폭락, 공매도 포지션으로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예. 양 포지션으로 다 돈을 벌어서 예. 한전 거래로만 당시 8억 6천만 환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야, 8억 6천만 환이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 소수의 세력들 간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유능상이 한전 주식으로 돈을 만드는 걸 중앙정보부도 봤잖아요. 예. 기가 막히다. 그렇겠죠. 엄청나다 이거는. 예. 우리는 돈도 안 줬는데 8억 환을 만들어내네. 앞서 말씀 주신 게 그 당시 하루 주식 거래 매매 금액이 3억 환이라고 했으니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거를 한 번에 본 거잖아요. 와. 이게 중앙정보부 입장에서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예. 완전히 반합니다. 팬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터이니 100억 환 약속한 우리 정치자금 100억 환을 만들어 주시오라고 네.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라는 권력을 이제 유능상은 등에 업게 되고 그 권력을 등에 업은 유능상이 대증주라는 더 큰 판을 짜게 되고 이것이 한국 증시 최악의 사건인 증시 파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증주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게 뭐죠? 대증주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말하는데 강성진 전 증권업 협회장이 쓴 이 증권반색이라는 해고록을 보게 되면 네. 유능상이 한전 주식을 매입하던 1961년 11월 말부터 대한증권거래소의 출자증권 그때는 대증권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대증권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에 대증권의 시세가 액면가로 50전도 안 되는 40전에서 거래가 됐다 그래요. 40전대에서 액면가가 50전인데 액면가 밑으로 거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에 갑자기 50전을 뛰어넘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50전을 갑자기 뛰어넘게 되는 건 11월 말부터 유능상이 사재기를 계속 사들이기 때문이었는데 네. 해가 바뀌자 90전까지 올라갑니다. 예. 40전짜리가 2배 이상 뛴 거죠. 예. 그리고 순식간에 1환선을 돌파합니다. 지금 약간 비트코인 냄새가 나는데요. 그리고 62년 1월 7일에 예. 1환 17전까지 급등했다 그래요. 예. 여기에 1962년 1월 25일에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증권거래사가 주식회사제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증권이 대중주로 바뀌는 건데요. 예.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또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에는 4환대로 치솟습니다. 이야. 4개월 만에 10배가 된 거예요. 예. 이 과정에서 유능상은 거래소 주식의 50% 이상을 확보합니다. 네. 이건 뭐 누가 주가를 끌어올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50% 이상이 한 개인이 물론 증권사들을 유능상이 그 당시에 3개의 증권사를 설립해서 그 증권사 3개를 활용해서 계속 매입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유능상의 매입 작전 그걸 이제 책동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책동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는 이 작전을 통해서 거래소 주식 50% 이상을 확보하니까 이제 주가가 매일 1환씩 뜁니다. 자고 나면 1환씩 올라요. 그래서 4월 18일에는 21환 10전, 네. 5월에는 42환 50전까지 불과 네. 6개월이 채 안 된 기간에 주가가 106배 뛰게 됩니다. 야. 100배 이상 뛴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한증권거래소가 5월 22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9억 9천만 주의 유상증자를 발표합니다. 예. 공모를 하게 되는데 6개월 만에 주가가 100배 이상 올랐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시중에는 이런 소문들이 바닥에 퍼집니다. 야, 누구는 대증주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대. 사두면 무조건 팔자 고친댄다. 무조건 사자. 이런 소문이 퍼질 대로 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공모주 청약일이었던 62년 5월 25일에는 정말 수많은 인파가 서울 명동은행가에 몰려들었다고 해요. 예. 재밌는 게 당시에 통금이 있었거든요. 네. 통금이 있었는데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은행가 주변에 뭐 줄을 서 있었대.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고 네. 심지어 명동
은행가 주변에 여관과 호텔에 방이 없었다. 그만큼 지방에서도 많이 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증권거래소 유상증자 공모주 가격이 한 주당 14만 50전이었다고 합니다. 액면가 50전짜리를 예. 28배 프리미엄 붙여서 유상증자 공모를 한 거죠. 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유상증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밭을 팔아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부터 시장 상인들, 심지어 암달러상들, 일반 직장인들까지 다 뛰어들면서 예. 유상증자는 대흥행으로 마감했고 주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중주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유상증자 부분에서 대흥행으로 마감한 거는 서울에서 흥행을 했고요. 예. 지방에선 한 70% 정도밖에 흥행을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대중주를 사야 돼라는 강박관념에 빠집니다. 네. 저게 진짜 팔자를 고친다. 인생을 바꾼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같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대중주 주식을 사려고 했는데 당시 한국 증시 전체 거래 대금의 50% 이상이 대중주 한 종목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주를 못 잡은 사람들은 유능상이 주가를 조작했던 한전주와 한국증권금융 주식을 매수하면서 1962년의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투기와 강기의 한판이 되는데요. 이때 투기 강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62년 5월 한 달 거래 대금이 4월에 2배가 넘는 2,52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1956년에 거래소가 개설됐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56년에 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6년간 누적 거래 대금이 2,740억 원이었어요. 근데 5월 한 달에 62년 그러니까요. 5월 한 달에 2,520억 원. 거의 6년간 누적 거래 대금과 맞먹는 돈이 거래가 됩니다. 정말 광풍이네요. 한 달 거래 대금이 6년간 거래 대금과 맞먹을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만 있었던 이연 결제 제도도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연 결제라고 하면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느낌은 있는데 나중에 뭐 돈 주겠다, 결제해 주겠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연 결제를 활용해서 주식 매수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했다고 하는데 예. 평소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거래 대금 6년간 누적 거래 대금과 맞먹을 만큼 강풍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거래소에서 이연 결제를 해서 매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연 결제 규모가 폭증하게 되니까 네.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에게는 거래소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매수 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주식 매도한 사람들에게 줄 현금과 밸런스가 깨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거래소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예. 게다가 당시에 이연 결제가 이길 결제가 원칙이었어요. 다음날 결제가 원칙이었어요. 주식을 매수 주문을 넣고 주식을 가져가되 다음날까지 결제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당시에는 이연료, 이자만 내면 대금 납입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1안씩 뛰는데 주가가 예. 폭등하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그깟 이자가 뭐라고 하면서 대금 납입을 최장 2개월까지 계속해서 늦춥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연 결제가 늘어나니까 거래소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현금이 부족해져서 지불 불이행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예. 거래소는 굉장히 다급해지죠. 예. 왜냐하면 거래소가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면 네. 이건 시스템 붕괴죠. 증시 자체가 붕괴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급해진 거래소가 대중주에 대해서 100% 증거금 납입 그리고 주가는 전일 종가보다 3% 이상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가격 제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초의 상한가 하한가를 정하는 가격 등락폭 제도고요. 예. 그리고 증거금 100% 제도입니다. 음. 하지만 유능상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연 결제를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간파한 김동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동만은 또 하나의 세력인데 이 김동만이라는 사람과 다른 세력들이 5월 말이 되니까 일제히 공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투매합니다. 거의 시장에 대중주만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나왔는데 윤호상 측이 그때 대중주를 80% 이상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윤호상 측이 굉장히 절박해지는데 5월 말에 매도 측의 총공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윤흥상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에 일흥증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일흥증권의 시장 대리인이 강보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손가락 수신으로 쉴 새 없이 받고 또 받아내다가 결국엔 졸도합니다. 그리고 이 패당 바닥에 쓰러지게 되는데 예.
매도 물량을 수신호로 계속 받아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미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한다. 정신적으로도 패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앞으로 다가올 증권 파동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네. 시장 대리인이 쓰러질 정도로 매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거래소는 결제가 불가능해질 거라는 암시가 됐고 이제 진정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매수를 일관했던 유능상 측은 자금 부족으로 자신들이 결제 대금 580억 원 중에 352억 원을 납부를 못해요. 예. 유능상은 처음에 거래소의 계산착오다라고 해서 증권가에서 이 당시에 계산착오라는 말이 유행했다 그러는데 예. 어쨌든 유능상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니까 거래소도 대금 지불 불이행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소는 다급해져서 정부의 SOS를 쳤고 재무부를 통해서 280억 원의 긴급 자금을 급히 수혈받아 5월 결제를 6월 4일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6월 4일에 완료했다는 건 증시가 한번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6월 결제 금액이 또 392억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서 유능상 측에 현금을 결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유능상 측에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이들이 내놓았던 증거금을 예. 다 가져가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증거금이 은행 잔고가 전혀 없는 당좌 수표, 그러니까 묻어놔도 이상하지 않은 네. 현금이 없는 증거금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가 절망한 채 다시 정부에 SOS를 치는데 결국 당시 재무부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에 추가 100억 원 지원을 받아들여서 일시적으로 증시 문을 닫고 다시 개장하느냐 아니면 증시를 영영 문 닫아버릴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예. 근데 증시 폐장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결국 6월 1일에 다시 100억 원의 증권금융을 지원하고 증시가 6월 4일에 다시 개장하는데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거래소에서 거래할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예. 시장 대리인들조차 거래 거부를 선언하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증시가 다시 개장을 하지만 대중주를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는데 63년이 되면서 대중주의 주가가 화폐개혁 이전 단위인 이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중주 공모 때 14만 50전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네. 투자자들이. 근데 95% 이상의 손실을 본 거예요. 이전이 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역사상 최악의 사건인 증권 파동이 됐고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 저나 우리 박 교수님 부모님 세대들이 늘상 하시는 말,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정부에서 뭐 엄청난 돈을 그 증권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줬잖아요. 예. 근데 이 돈이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통화 발행량의 11%를 넘어섰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돈이 그만큼 풀렸다는 건 뭐냐? 예.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러면서 한국의 기업인들, 재벌과 기업인들이 야 증시에 상장하면 안 돼. 근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걸 꺼리게 되면서 은행 대출과 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훗날 IMF를 부르는 내관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또 한 번 침몰을 시키는 이유가 되는데 어쨌든 유능상이라는 투기꾼 그리고 주식과 경제를 잘 몰랐던 군인들이 손쉽게 정치 자금을 한탕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어떤 결과가 됐는지 또 한국 경제에 어떤 부담이 됐고 한국 주식시장을 얼마나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이렇게 증시 파동이 1960년대에 일어났다는 걸 미리 좀 우리가 알았으면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루나 사태 이런 것들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투기꾼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 대중을 현혹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과가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거죠. 네. 다음 시간에 1970년대도 많은 교훈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